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1,400여일 만에 모두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면받지 않으면 87세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팬덤 정치로 폭동 사태를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또다시 탄핵당했습니다. 상원의 탄핵 표결은 바이든 취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에도 출국 조회를 하지 않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 뒤 집중적으로 출국 조회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처음으로 일부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고통받은 게 틀림없다며 피해자의 별건 재판에서 언급했습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라! 허용하라! 주말 거리두기 조정이 예정된 가운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는 완화돼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가 급등으로 전세값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해 세입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김치 기원 논쟁이 있는 것은 한국의 문화적 자신감 부족으로 생긴 피해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시작된 사법적 판단이 모두 끝났습니다. 탄핵된 날로부터 1,407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 합쳐 징역 22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터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특활비 상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3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22년입니다. 대법원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정유라 씨의 승마 비용 등 15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직권남용과 강요, 국정원 특활비 부정상납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4번째 기결수가 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대법원 앞에서 반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심 재판 중반부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사법부가 판단한 징역 22년을 모두 채울 경우 이미 형을 산 기간을 감안해도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낸 사면론은 내부 반발에 부딪혀 쑥 들어간 상태고 청와대도 오늘 판결에 대해서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년 징역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에 구속돼 지금까지 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가석방이나 특별 사면 없이 나머지 18년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2039년인 87세에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새해 첫날 사면론을 꺼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 당의 정리를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사면을 먼저 언급해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등 사면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에 사과한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 조건 없는 사면을 강조했고 유승민, 오세훈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쯤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10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2차례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는데 물론 앞으로 상원에서도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탄핵안이 어떻게 통과가 됐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찬성 232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이 찬성했습니다.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의혹 사태 당시에는 이 탄핵안이 통과될 때 공화당 전원이 반대를 한 것과는 이번이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에서도 트럼프의 등을 돌리는 의원들이 나왔던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안 가결에 서명하면서 트럼프는 현준화는 위험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는 상복처럼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1차 탄핵 당시 입었던 옷입니다. 지금 미국의 현실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자, 앞으로 남은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17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가결된 탄핵안은 상원으로 송부되게 됩니다. 이 탄핵안이 상원에 도착하게 되면 이때부터 최종 탄핵까지는 공화당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은 바이든 취임식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 바이든 취임식이 끝난 뒤에 심리를 진행하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의중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매코널은 내가 탄핵에 찬성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1인자의 최종 결정은 다른 의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의사당 폭동을 비난하는 5분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미 의회 주변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이 의회 안에서 숙식을 하며 물샐 틈 없는 경비를 펼치고 있고 주변 도로도 모두 봉쇄됐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폭력 사태에 대비해 철제 펜스를 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풍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장악했던 의사당 내부에 무장한 주 방위군이 들어왔습니다. 홀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 아래에서 경계 근무를 마친 군인들이 쪽잠을 잡니다. 기둥에 기대거나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하원 투표일을 맞아 6,600명의 주 방위군이 의회 내부에 진을 친 겁니다. 바깥은 철제 펜스와 콘크리트 바리케이드, 무장한 군인의 겹겹이 둘러싸여 의사당은 거대한 요새로 변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에 주변 도로까지 봉쇄됐습니다. 상점들은 가벽을 세운 것도 모자라 철제 펜스까지 둘렀습니다. 주말에는 주 방위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점차 수를 늘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때는 2만여 명의 병력을 워싱턴 DC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공식적으로 파병된 미군 병력보다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각 주 정부도 취임식을 전후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State Capitol was blocked off and not the beautiful thing you would normally see, but it is what it is. 미국 50개 주 주도의 법원과 관공서에서 무장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가 피의자도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조회를 시작한 건 2019년 3월 19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 수사를 지시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이날 아침부터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출국 조회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진상 조사단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조사했습니다.
윤 씨는 조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대가 없는 돈 수천만 원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석 달 뒤인 3월 19일 아침 9시에야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여부 조회를 시작합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조회하지 않다가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 다음 날부터 조회를 시작한 겁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출국 조회는 나흘 동안 최소 177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3월 23일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허위 작성 의혹이 있는 문서로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수원지검은 검사 5명을 투입해 수사팀을 꾸렸는데 김 전 차관의 출입금지 과정의 불법성과 함께 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의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 조회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이미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당시 이 사건의 위법 여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벌였는데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조회였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3월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출입국 직원 3명과 공익법무관 2명을 감찰했습니다. 당시 감찰에서 출입국 심사 직원들끼리 김 전 차관 출국 기록이 없다는 대화를 하고 출국 정보를 수차례 조회한 걸 이야기하는 SNS 목록도 확보했습니다. 장관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 장관 정책보좌관이 와서 대응법을 알려준다는 윗선 개입을 의심할 만한 대화 목록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최소 177회 조회한 직원 3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윗선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김 전 차관 출국 여부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에게 정보를 줬다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법무관들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해당 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에게 연락한 증거가 없고 단순 호기심 차원의 조회를 한 것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법무부는 부실 감찰이라는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정부가 다음 주부터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밤 9시 영업 제한은 일단 풀릴 것 같은데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다음 달 설 연휴까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영업 금지 조치를 당한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사 앞에 모인 10개 자영업자 관계자들, 상복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을 최소한 밤 12시까지 허용하라! 허용하라! 테이크아웃만 허용된 카페 업주들은 정부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방역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좀 허용하되 대신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에 따라 노래방 등의 집합 금지와 헬스장, 식당 등의 영업 제한은 완화될 전망입니다. 대신 일정 면적당 출입 인원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간 모임 그리고 여행 감소로 이어져서 환자 발생 감소세로 전환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전문가 등과 추가로 논의한 뒤 모레 새 방역 조치를 발표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자 강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생긴 손실을 법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여당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선별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여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수조 원의 추가 재원이 또 필요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난 소상공인연합회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임시 방편이라며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민주당이 손실을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영업 손실을 판단하고 보상해주는 방안과 영업 제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상하는 법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영업 손실 보상 방안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또 산정된 피해액을 얼마나 보상해 줄지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재원 마련도 문제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에 모두 2조 3천억 원이 쓰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정부 예비비는 3조 8천억 원뿐입니다. 결국에는 수조 원대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궐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자, 정치적 공방이 어쨌든 이렇게 상황은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세밀한 검토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죠. 직장에 다니면서 밤에는 개인 사업을 하는 일부 고연봉 투잡족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투잡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원 A씨. 사업자 등록을 해놔서인지 작년 9월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언론에 제보까지 했습니다. 코로나에 타격도 없고 그냥 취미 삼아서 부업으로 한 건데 받아도 되는 건지. 그런데 최근 또다시 자신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좀 배분도 잘 돼가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정부는 사업자 등록이 있고 매출이 줄었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모두 골라내는 것이 이 정책 목표에 달성할 것인지 저희는 데이터를 봐서 집행하는 것만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겠다며 추경까지 편성해 마련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혈세가 허튼 곳으로 새고 있는데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7만 명 넘는 코로나 환자가 나왔고 이 가운데 5만 5천 명은 완치됐습니다. 그런데 완치 환자의 상당수는 여러 가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는가 하면 극심한 피로감에 장기간 시달리고 폐섬유화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나아도 나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정은혜 기자가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61살 신모 씨는 지난해 3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지만 10달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오고 그래서 밤에 119도 부르고 막 이랬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깜빡깜빡 좀 잘 잊어버리고 물 비린내가 많이 나요.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는 완치자도 있습니다. 머리는 이제 감으면 머리가 막 진짜 손을 못 댈 정도로 후루룩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국립중앙의료원이 정부 의뢰를 받아 완치자 40명의 면역적 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후유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3개월마다 진행됐는데 첫 3개월째엔 탈모와 숨가쁨이, 6개월째엔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과적 후유증으로는 우울감,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고령층에선 폐가 딱딱해지며 기능이 떨어지는 섬유화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후유증을 밝히기 위해 장기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에선 중국의 경우 4명 중 3명이 근육 약화와 수면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 미국에선 기저질환자의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 후유증까지 공식 인정되면서 백신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다음 달 말부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좀 지켜보고 백신을 맞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백신 불안감이 아직은 상당한데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객관적인 수치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백신을 몇 명이나 맞았고 또 이 가운데 사망자는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네, 현재까지 42개국 2,384만여 명이 백신을 접종한 걸로 영국 옥스퍼드대가 집계를 했는데요. 외신들을 종합하면 접종 후 사망자는 이스라엘의 70대와 80대, 포르투갈의 40대, 오늘은 미국의 50대 의사가 추가됐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망자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망자는 한 자릿수로 추산되고 있죠. 자, 백신 접종 후에 사망을 했다는 것이지 백신 접종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백신이 그렇듯이 코로나 백신도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자 189만 명을 조사한 결과 4,300여 명이 부작용을 겪었는데 대부분 주사 부위 통증이나 피로, 두통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1명이 급성 과민증인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는데요. 전체 부작용의 0.48%, 전체 접종자 중에서는 0.001%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1명꼴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얘기죠. 자, 물론 완전히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 같지는 않은데 왜들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네, 아무래도 처음 나오는 백신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더 클 수밖에 없고 또 시중에 불안감을 부추기는 유언비어도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도 정불안하면 접종 시기를 좀 늦출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로 보면 이 집단 면역 형성이 늦어진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종식이 그만큼 멀어진다는 뜻인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결국은 집단 면역은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 겨우 60% 갈까 말까 할 텐데 안 맞겠다는 사람 많아지면은 못 가는. 자, 그렇다면 지켜보고 백신 맞겠다는 국민이 70%나 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국 정상들이 백신을 맞는 모습을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부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이스라엘 총리,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입니다. 특히 가장 오른쪽의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기도 했습니다. 예. 정상들이 이렇게 백신을 맞는 모습을 공개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들의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죠. 처음 만들어진 백신이니까 조금 더 조심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부작용 때문에 접종에 문제가 될 만한 백신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권 일부 인사들이 부작용을 우려해 좀 천천히 맞아도 된다, 다른 나라 접종 부러워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거 좀 위험한 논리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일부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관련돼 있는 별건 재판에서 언급된 건데요. 앞서 경찰은 5개월 동안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한 뒤에 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법원은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탄원서를 통해서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해서 2차 피해가 심각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 여성에게 보낸 문자 내용의 일부입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피해 여성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피해 여성이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서를 바꾼 뒤에도 박 전 시장은 넌 남자를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거나 성 관련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피해 여성의 다른 사건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상담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라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도 공개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겪었던 고통이 극심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도 현재에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미래를 꿈꾸는 소망을 잃었다고 호소했다며 피해자가 보통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차 피해 차단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정인이 사건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양모는 앞서서 아이를 들다가 떨어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인이를 본 법의학자는 양모가 당시 수술을 받아서 팔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앉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양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학대에 발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둔기로 맞은 상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법의학자를 만나봤습니다. 검찰은 양모가 정인이 배를 밟아 장기 손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지만 장 씨 측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정인이를 들다가 떨어뜨리거나 병원으로 가는 택시에서 심폐소생술로 생긴 상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고 골절이 있었은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숨진 정인이를 본 법의학자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양모 장 씨가 수술 후유증으로 팔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안아서 들었다는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차 운전을 해도 아프다는 사람이 이렇게 내치거나 들어서 내리치거나 이럴 때는 굉장한 아픔이 따를 텐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재감정에 참여한 다른 법의학자 역시 피부에 상처 없이 심한 내상을 입은 점과 대량 출혈 등은 손 대신 발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이정빈 교수는 정인이의 겨드랑이와 어깨뼈에서 둔기로 맞은 것 같은 흔적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인이가 고통 때문에 울음조차 내지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정말 진짜 까무라치게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울지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 이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지난주 이어진 역대급 혹한에 아파트 곳곳에서 동파가 이어져서 물난리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온이 좀 오른 오늘도 물난리는 계속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지은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계단 밑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와 현관 쪽에 물이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얼어서 팽창됐던 물탱크가 녹으면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한 5시쯤에 물 흐르는 소리가 나서 저도 처음에 비가 오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밖에서 나가봤더니 계단에서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어젯밤 10시쯤엔 이 아파트 다른 동에서도 배관이 터졌습니다. 잇따른 동파로 아파트 2동이 단수되면서 이 같은 급수차가 하루에 2번 다녀갔습니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실 바닥도 물로 흥건합니다. 물을 쓸어내니 물결이 생길 정도로 물이 들어탔습니다. 어제 근무자들이 밤새도록 위에 지하 물 풀고 아까도 우리 지하실에 가서 물 풀고 왔어요. 터져가지고. 누수 사고로 어제 오후부터 9시간 넘게 단수되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난 신선자 데려갈 때 태워서 해줘야 되는데 죽을 때 못하고. 어젯밤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소화전이 동파돼 승강기 운행이 16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물이 조금씩 비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경계에서 올라와가지고 위에 소화전 수격방 중이었는데 거기 좀 터져서요. 한파가 한풀 꺾이면서 오늘 하루 전국에서 동파 관련 신고가 4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휘두른 폭력에 보안요원이 코뼈가 부러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인과 함께 차를 타고 온 입주민에게 보안요원이 해당 차량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문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하자 입주민은 주먹질에 발길질까지 벌인 건데요. 당시 상황은 CCTV에 남겨졌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입주민 A씨가 경비실로 가더니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일행이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의자까지 집어던지는 등 행패가 시작되더니
A씨의 주먹질과 발길질에 보안 요원 2명이 잇따라 쓰러집니다. 병문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차 내려가지고 입주민인데 문을 안 열리냐고. 사건은 지난 11일 밤 11시 55분쯤 김포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벌어졌습니다. 입주민이 휘두른 폭력에 보안 요원 1명은 코뼈가 부러지고 다른 1명은 옆구리를 맞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지인과 차를 타고 와서 방문 차량은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한 뒤 입주민의 행패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갑질 입주민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진정서에 서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가해자인 입주민에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달게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경찰은 피해를 입은 보안 요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제주의 한 카지노 금고에서 현금 145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져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카지노와 시내 모처에서 120억 원이 발견돼서 경찰이 돈의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된 현금이 카지노에서 사라진 게 맞는지 보고 있는 거죠. 영화 같은 일에 이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지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입니다. 지난 5일 이 카지노의 VIP 고객 금고에서 현금 145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금고 관리를 맡던 말레이시아 국적 55살 A씨는 지난달 휴가를 낸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문의 돈 뭉치가 또 나왔습니다. 카지노의 또 다른 금고에서 현금 81억 5천만 원, 직원 A씨와 연관된 제주 시내의 한 건물에서 40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비닐로 포장된 5만 원짜리 돈다발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 공범이 최소 2명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VIP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직원과 고객의 열쇠 2개가 필요하고 무게 290kg인 145억 원의 돈 뭉치를 규정을 어기지 않은 채 감쪽같이 빼돌린 점에 주목한 겁니다. 공범 2명 가운데 중국인 남성은 이미 출국했고 나머지 1명은 출국 기록이 없었습니다. 생활수luc한 1명하고 한국 1명하고 이렇게 전략적 연관성은 있는 사람들이죠. 혐의는 횡령, 방조 이런 혐의인데. 경찰은 일련 번호, 대조 등을 통해 추가 발견한 현금 120억 원이 사라진 145억 원과 같은 돈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아파트는 물론 빌라나 오피스텔까지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떼이는 건 아닐까 세입자 불안이 커지는데 세입자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정부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신축 빌라. 전셋값이 2억 7천만 원인데 매매가도 같은 금액입니다. 임대차법 시행의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오르다 보니 매매가를 따라 붙은 겁니다. 빌라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재반 비용을 제한다면 오히려 매매 금액이 훨씬 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깡통 전세 매물을 계약할 경우 자칫 보증금을 뗄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2,400여 건에 4,6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금을 100% 보증해주는 보증보험 가입이 최선이지만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는 상품 가입도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에 우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집주인에게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청해 밀린 세금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적립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본인의 보증금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들을 위한 현실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중국이 김치를 자신들의 문화유산이라고 우기는 걸 우리 누리꾼이 김치공정이라고 불렀죠. 고대사 역사 왜곡 동북공정에 빗댄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앞장서서 김치공정은 한국의 피해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성민혁 기자입니다.
소금에 절인 무에 물기를 빼고 양념에 버무립니다. 구독자 1,400만인 중국 유튜버의 김치 만드는 영상입니다. 중국 전통 요리, 중국 음식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그러자 당장 김치는 한국 음식, 남의 문화를 훔치지 말라는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중국 공산당 직속기관이 공식 계정에 이를 올리고 자신감이 없으면 의심이 많아지고 피해 망상이 생긴다며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주장을 폄하했습니다. 장쥔 유엔 주재 대사가 갓 담근 김치에 엄지를 드는 사진을 SNS에 올리더니 랴오닝성의 방송국 아나운서는 김치는 중국에서 하찮은 음식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无礼而无大廉者可亡也. 不明白可以多看点书啊，多学点中文吧. 이 모두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다는 속내를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처음 중국의 김치 산업이 ISO의 국제 표준이 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던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는 논란이 커지자 누가 김치의 왕인지 논쟁하는 건 불필요하다며 논점을 흐렸습니다. 우리 김치는 2011년 유엔 식품규격위원회의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3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주 안철수 대표에게 했던 얘기를 공개했는데 당장 입당하지 않을 거면 3월 초에나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거죠.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에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영입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한 여야의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단일화는 3월 초, 그렇지 않으면 입당하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심을 하면은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입당을 거부하면 당분간은 단일화 논의 없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압박은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뒤 1대1로 단일화하면 안 대표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겁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도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부터 끝까지 안철수 대표 말씀 그만하시고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셔야. 안 대표는 시민의 결정을 강조하며 단일화 논의가 야권 지지층 바람과 반대로 간다고 반발했습니다.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서울 지역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10%포인트 넘게 앞서기도 하면서 단일화에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경선에 참여시키는 방향까지 검토 중입니다. 그분 말씀은 대안이 없다면 내가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지만 김 전 부총리는 출마 여부를 묻는 TV조선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보좌진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보좌관이 사건 발생 2년 전에 이미 사직한 상태였고 그 이후로는 연락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을 받을 때에도 박 후보자 후원의 간부로 이름이 올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 비서관 출신인 변모 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출마한 김소연 전 시의원 등에게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후보자는 사건이 불거진 2018년 11월 입장문에서 금품 요구 사실을 몰랐다면서 변 씨가 2016년 6월 사직했고 2년 동안 문자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7월 박 후보자 후원회가 대전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 보고서를 보면 운영위원 명단에 변 씨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면서 박 후보자에게 금품 요구 사실을 알렸는데도 말리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변 씨가 사직한 뒤에도 위임을 철회하지 않아 이름이 기재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폭행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의자 신분이라며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야당 보좌진을 헤드록을 걸고 두들겨 패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로 결정됐지만 김소연 전 시의원 등 관련 증인 채택엔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역풍을 맞았고 최근 들고 나온 코로나 이익 공유제 역시 제대로 된 당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흔들리는 이낙연 대망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법으로 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왔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당내 TF가 만들어졌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죠. 저는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것을 제도화하고 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진 연휴에 여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라는 선의로 하신 것 아니겠냐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죠. 일단 당 안팎의 비판에 한발 양보했지만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로서 체면을 구긴 셈이지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새해 첫날 꺼내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당을 떠나라는 당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이틀 만에 물러서야 했죠.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정조사하자고 했다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당내가 아닌 야당의 호응을 받으며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죠.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외연 확장이나 차별화를 시도했던 제안이 번번이 좌초되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 현역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공개 지지하고 호남 지지율마저 떨어지며 대세론의 균열이 가는 상황. 이 대표가 과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에서는 단연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가상현실 공간을 체험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기부터 또 자동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마스크까지 이슈가 된 건 모두 우리 것이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치 우주 속을 날아다니는 듯한 새 한 마리. VR로 새의 움직임을 쫓는 사이 기기는 사용자의 시력과 눈 상태를 점검합니다. VR로 측정된 다양한 눈 건강 정보는 휴대전화 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CES에서 건강 웰빙 분야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센서를 통해 외부 공기를 분석하고 필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마스크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숲속의 산소를 느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됩니다. 빛의 파장을 이용해 수면이나 독서 등 상황에 맞게 빛을 쏘는 AI 조명부터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영양제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솔루션 등 국내 벤처기업들이 선보인 다양한 기술들은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CES 2021 운영위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인정한 혁신상 제품은 280여 개인데 우리 중소벤처기업 20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CES는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상무입니다. 소리 등을 이용해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ASMR이 인기입니다. 단순한 소리를 넘어서 스토리까지 입혀서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건데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사람들이 대화하고 커피잔이 부딪히는 소리. 파리의 오후 카페를 연상케 하는 ASMR입니다. 나른한 휴일이 느껴지는 낮잠 자기. 해리포터 영화의 그레이트 홀에서 자습하기 등 내용도 구체적이고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소리는 물론 시각적 효과를 더해 식용 재료로 만든 빛이나 운동화 등 색다른 먹거리 ASMR도 등장했습니다. 속삭이는 긍정의 말은 나만을 위한 위로의 말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얘기하실 때 되게 뿌듯하고 불면증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거나 이런 얘기 하시면은 제일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상황극 소리도 대리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ASMR 콘텐츠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욱 인기를 끌자 기업들도 광고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각 자극이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차단막이 되어준다고 말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 마음이 평정하기보다는 그 잡념에 시달린단 말이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소리로 진화 중인 ASMR이 휴식이 필요한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명웅과 영탁, 장민호, 이찬원 등 트롯맨들이 한국 이미지상 시상식에서 디딤돌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심신을 위로하는 등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의 이미지를 외국에 알린 인물이나 사물을 해주는 새싹상에는 유튜브 누적 조회수 73억 뷰로 세계 1위에 오른 아기상어가 선정됐습니다. 델피노 UN 세계평등포럼 사무총장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한 외국인에게 주는 징검다리상을 받았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초로의 아주머니가 마을 한글 학교에서 글을 깨우쳐 시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내를 안 가르쳤지만 난 이제 공부를 한다.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졸업식 날 오실까. 시 쓰는 농업인 홍쌍리 할머니는 매실밭을 일구느라 자식 졸업식에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래도 잘 커져서 고마워. 시인의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14금 가락지를 가슴에 꼭 품고 계셨습니다. 시인이 대학 졸업식에서 상으로 받아 그 자리에서 끼워드렸던 바로 그 가락지입니다. 비록 14금이었지만 왕관인들 그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시골에서 교편을 잡던 시인이 진눈깨비 내리는 졸업식을 봅니다. 붉고 큰 꽃다발 가슴으로 슬프고 기쁜 기념사진을 찍는다. 눈발처럼 키득거리는 놈은 밥 먹듯 매맞던 녀석이다. 시인은 이 튼튼한 아이들이 이끌 아침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눈밭 가득 커다랗게 쓴 축 졸업. 그제 내린 눈을 선생님이 정성껏 쓸어 운동장에 띄운 축하글입니다. 고운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떠나보내는 애틋한 사랑이 눈보다 눈부십니다. 벌써 졸업식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졸업식 없는 졸업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대부분 영상과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치르고 차를 타고 와서 졸업장을 받아가는 드라이브 스루 졸업식도 등장했습니다. 비대면 졸업식을 앞둔 어느 초등학교 교장실 앞에 아이들이 글을 써붙였습니다. 최악의 졸업식을 맞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를 믿고 등교하게 해주세요.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강당 졸업식에서 선생님들과 석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지역과 학교 형편에 따라서 대면 졸업식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개 가족은 못 오게 합니다. 왁자하게 기념사진을 찍던 운동장도 교문 앞에 서던 반짝꽃 시장도 사라졌습니다. 온 가족 짜장면 외식하기도 어려워졌죠.
그리고 사회로 나서야 할 졸업생들 앞에는 암담한 취업난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껴안는 포옹의 온기가 썰렁하게 식어버린 졸업식만큼 우리를 슬프게 하는 풍경도 드물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더 깊이 안아주고 더 따스하게 다독이고 싶습니다. 1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수고했다, 사랑한다 였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대체로 오후 중으로 그치겠고 양도 적겠습니다. 서울은 거의 빗방울 정도가 되겠고요. 많이 오는 곳은 최고 10mm 수준입니다. 때문에 비로 인한 불편함은 크지 않겠지만요. 이 미세먼지는 여전하겠습니다. 내일도 스모그와 황사가 함께 유입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포근했던 오늘보다도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9도, 전주 14도, 울산은 16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8도에서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14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